3층 복도. 지금 새벽 4시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국 단둥 압록강이 보이는 이 호텔에서 저는 지금 북한을 배신한 도망자였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그림자 2명, 복도 끝에 1명 더. 보이부입니다. 그들이 절 찾아온 겁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3층. 뛰어내리면 죽을 수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문이 열리면 100% 끝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아니면 그냥 여기서 실종.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평양에서 가장 능력 있는 해커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22년 3월 우리 팀이 훔친 돈은 6,200억 원,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이었습니다. 전 세계 뉴스가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달에도 배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포상은 없었습니다. 대신 제 책상 위에 추가된 건 CCTV 한 대였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보고, 퇴근할 때도 보고, 출근 시간도 체크됩니다. 성공할수록 감옥은 더 작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킹 작업 중 실수로 VPN을 통해 진짜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유튜브, 탈북자 증언 영상, 화면 속 사람이 말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배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제가 훔친 6천억 원은 굶주리는 인민이 아니라 김정은의 명품 시계와 핵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세집니다. 열어. 보이부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3층 높이. 아래는 콘크리트 바닥. 뛰어내리는 순간 이건 도박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문을 여는 순간 제 인생은 끝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는 것을. 저는 창틀에 다리를 걸쳤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아직도 북한에 갇혀있는 2,500만 명에게 희망이 됩니다. 지금부터 평양 엘리트 해커가 어떻게 6천억 원을 훔치고 진실을 마주하고 3층 창문에서 생사의 기로에 섰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단둥 호텔 3층 창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9년 평양 은정구역 미래과학자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공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소학교 교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북한에서 말하는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평양 중심부에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20층짜리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났지만 그래도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지역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거실에는 당연히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는 하얀 천으로 초상화의 먼지를 닦았습니다. 이건 의무였습니다. 초상화 관리를 소홀히 하면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급은 한 달에 한 번 나왔습니다. 쌀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옥수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집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았습니다. 가끔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들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 간부들과 가까운 돈주라고 불리는 장사꾼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14살이 되던 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 컴퓨터 시험을 봤는데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집에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온 가족이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나 군 관계자가 집에 오면 보통 좋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동무아들이 국가에 필요한 인재로 선발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국가 해킹 영재 프로그램에 뽑힌 것이었습니다. 평양 전체에서 20명만 선발되는 특별 과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군님을 위해 일하게 되었구나. 저도 그때는 정말 영광이라고 느꼈습니다.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특별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비밀 건물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컴퓨터 수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고 교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의 교육 내용을 말하면 안 된다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삼성 노트북을 봤습니다. 중국을 통해 밀수입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남조선 괴뢰들이 만든 물건이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계속 이 삼성 노트북을 썼습니다. 훈련은 강도가 셌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네트워크 구조, 보안 취약점 찾는 법. 16살에 저는 이미 웹사이트를 해킹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 연습용으로 중국의 작은 쇼핑몰 사이트를 뚫었을 때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너는 인민의 영웅이 될 것이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배우는 기술이 조국을 지키는 데 쓰일 거라고, 미국과 남조선의 침략을 막는 데 필요한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의문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습 삼아 해킹한 중국 사이트들을 보면서 그곳 사람들의 삶이 궁금해졌습니다. 쇼핑몰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음식, 옷, 전자제품, 우리가 평양에서도 구하기 힘든 것들이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북한에서는 의심 자체가 범죄였으니까요. 2019년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공학부에 입학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의 대학이었습니다. 입학식 날 교정에 걸린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으로 공부하는 영광을 안고 살자. 저는 정말 영광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과는 달랐습니다. 저를 포함한 25명은 특별반이었습니다. 우리는 따로 떨어진 건물에서 수업을 받았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도 제한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은 모두 군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해킹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일본, 남조선의 웹사이트들이 타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동무들은 총 없는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들이다. 컴퓨터가 동무들의 무기다. 저는 실력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학년 전체에서 1등을 했습니다. 남조선의 작은 기업 서버에 침투하는 과제에서 가장 빨리 성공했습니다. 교수님이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훌륭하다. 너는 조국의 자랑이다. 그때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나라를 지키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저는 그들과 싸우는 전사라고 배웠습니다. 3학년 때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찰 총국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 반에서 5명을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최종 시험을 봤습니다. 가상의 은행 시스템을 해킹해서 돈을 빼내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험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국가 핵심 부서에서 일하게 되다니. 어머니는 제게 새 양복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산 천이었는데 한 달치 식량값만큼 비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출세했구나. 졸업 후 바로 배치받았습니다. 평양 중구역의 한 건물. 겉보기엔 평범한 사무용 건물이었지만 지하로 내려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지하 3층까지 내려가면 거대한 공간이 나왔습니다. 수백 대의 컴퓨터가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119기다. 우리 공화국 사이버전의 핵심이지. 안내를 맡은 간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라자루스 그룹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킹 조직.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외국 언론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자리에는 최신형 삼성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니터는 4개였습니다. 옆자리 선배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실전이야. 학교에서 배운 건 기초일 뿐이지. 이제부터 진짜 적들과 싸우는 거다. 첫 임무는 일본의 작은 암호화폐 거래소였습니다. 팀을 이뤄서 작업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안 취약점을 찾았고 마침내 침투에 성공했습니다. 약 1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빼냈습니다. 성공했을 때 팀원들이 조용히 악수를 나눴습니다. 큰 소리로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CCTV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상부에서 포상이 내려왔습니다. 쌀 10kg과 식용유 한 병. 그게 전부였습니다. 10억 원을 벌었는데 받은 건 쌀 10kg. 이상했지만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기업, 남조선 기업, 유럽 은행들. 우리는 계속 성공했습니다. 제 실력도 더 늘었습니다.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너 재능이 있어. 더 큰 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훔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라고 배웠지만 인민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배급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 가끔 실수로 보게 되는 외부 뉴스들. 우리가 배운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미제가 우리를 침략하려 한다고 배웠지만 뉴스에서는 오히려 북한이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진짜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초 저는 특별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팀원은 10명. 팀장이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로닌 네트워크. 베트남 게임 회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지갑이다. 목표 금액 최소 5억 달러. 5억 달러. 한국 돈으로 6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국가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는 프로젝트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북한에서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2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매일 15시간씩 일했습니다. 로닌 네트워크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취약점을 찾고 공격 루트를 설계했습니다. 식사도 자리에서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사무실 바닥에서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는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군의관이 와서 링거만 꽂아주고 갔습니다. 그 동료는 링거를 맞으면서도 계속 일했습니다. 2022년 3월 23일 D-데이였습니다. 새벽 3시 최종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모니터에는 코드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트랜스퍼 컴플리트 6억 2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8천억 원이 넘는 돈이 우리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CCTV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팀원들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것을. 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이번엔 특별 포상이 있을 것이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8천억 원이면 아마 특별 아파트라도 받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1년치 식량은 나오지 않을까?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포상이 발표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필 감사장과 금메달, 그리고 쌀 50kg. 그게 전부였습니다. 8천억 원을 벌었는데 받은 건 쌀 50kg. 한 달도 안 되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CCTV가 하나 더 설치되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더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휴대전화는 회수당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연락도 제한되었습니다.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국가의 핵심 자산이다. 보호받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더 성공할수록 더 큰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뉴스에서는 우리 해킹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작업 중에 몰래 본 외국 뉴스에서는 북한 라자루스 그룹의 사상 최대 해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 BBC 모두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 달에도 배급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몰래 중국산 라면을 구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번 8천억 원은 어디로 간 거지? 며칠 후 우연히 상부 간부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번 자금으로 원수님께서 스위스 시계를 구입하셨다고 하던데, 그리고 핵무기 개발에도 상당 부분 투입된다더라.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번 돈은 굶주리는 인민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의 사치와 핵무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라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폭탄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그 질문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정보가 통제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인트라넷은 고려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국가가 허가한 정보만 볼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업적, 미제의 만행, 남조선의 비참한 생활,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커였습니다. 그리고 해커에게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작업 중에 실수인 척 VPN을 켰습니다. 원래는 해외 서버를 공격할 때만 사용하는 거였지만 저는 그걸로 다른 걸 했습니다. 진짜 인터넷에 접속한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진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배운 게 정말 사실일까? 유튜브에 접속했습니다. 처음 본 화면이었습니다. 수많은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음악, 게임, 요리, 그리고 탈북자 증언. 탈북민이 말하는 북한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저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에서 왔습니다. 북한에서는 매일 굶었습니다. 배급은 나오지 않았고 장마당에서 뭐라도 구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공개 처형을 여러 번 봤습니다. 작은 도둑질만 해도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화면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른 영상도 봤습니다. 탈북 여성의 증언, 전직 군인의 증언, 학생이었던 사람의 증언,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굶주림, 공포, 감시, 탄압, 그리고 남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합니다.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이 굶주리며 미군에게 탄압받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거짓말일까? 아니면 내가 배운 게 거짓말일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VPN을 켰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봤습니다. BBC 뉴스, CNN 뉴스, 한국 뉴스. 세계는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뉴스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제가 평생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독재자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7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옆자리 동료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며칠 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동료가 작업 중에 남한 뉴스 사이트를 봤다는 겁니다. 보위부가 모니터링 기록을 확인했고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VPN 기록을 확인했다. 넌 반역자다.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제 컴퓨터 사용 기록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발각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나도 나가야 한다. 여기서는 진실을 아는 것조차 죄다. 이건 나라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다. 하지만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1.19 핵심 요원이었습니다. 감시가 삼엄했습니다. 가족도 있었습니다. 제가 도망가면 가족이 처벌받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기회가 올 거야.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2023년 6월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목표는 아토믹 월렛이라는 암호화폐 지갑이었습니다. 로닌 네트워크 성공 이후 상부는 저를 믿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1억 달러, 한국 돈으로 1,300억 원을 탈취했습니다. 상부에서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훌륭하다. 특별 포상을 준비하겠다. 하지만 포상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게 온 건 새로운 감시 카메라와 출입 제한이었습니다. 이제는 화장실도 보고 없이 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의 통화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할 때도 옆에서 보위부 요원이 듣고 있었습니다. 성공할수록 감옥이 작아진다. 그 말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 정권의 자산이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 돈을 벌어다주는 도구였습니다. 8월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남조선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하라. 업비트와 빗썸이 목표였습니다. 남한에서 가장 큰 거래소들이었습니다. 2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한의 보안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도할 때마다 막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상부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왜 아직도 성공 못하는가? 팀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10월 5일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막혔습니다. 심지어 우리 공격 경로가 역추적당했습니다. 상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팀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다. 누가 책임질지 결정해야 한다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팀장이었습니다. 책임자는 당연히 저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끔찍한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공개 처형당한 사람들, 가족까지 끌려가는 연좌제. 10월 12일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0월 15일 오전 10시 본부로 출두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구나. 출두하면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단둥 출장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단둥에 있는 IT 위장 회사에 기술 지원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출발일은 10월 13일, 상부 출두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단둥에 가면 압록강 건너편이 중국입니다. 거기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아니, 도망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을 테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탈출하면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이 처벌받을 게 뻔했습니다. 북한에는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도망가면 3대가 처벌받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마지막 전화를 했습니다. 옆에서 보위부 요원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단둥 출장 갑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엄마,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알아서 해라. 엄마는 괜찮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10월 13일 새벽, 저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신의주로, 그리고 압록강 철교를 건너 단둥으로 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강 건너편이 자유였습니다. 단둥의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문, 문, CCTV 위치,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밤, 나는 이곳을 떠난다. 자유인이 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자,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단둥 호텔, 3층 복도, 새벽 4시, 열어, 보이부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저는 창틀에 다리를 걸쳤습니다. 아래는 3층 높이, 콘크리트 바닥이 보였습니다. 뛰어내리면 죽을 수도, 다칠 수도, 아니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문이 열리면 100% 끝입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초, 2초, 땅이 다가왔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굴렸습니다. 어깨부터 땅에 닿았습니다. 엄청난 충격, 귀에서 삐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왼쪽 어깨가 엄청나게 아팠지만 다리는 멀쩡했습니다.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창문에서 보이부 요원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골목으로, 뒷골목으로, 단둥거리는 미로 같았습니다. 중국인들, 조선족들, 새벽 시장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골목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쪽으로. 조선족 말투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저를 작은 가게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가게 뒤편 창고였습니다. 남자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쉿! 밖에서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못 봤나? 이쪽을 확인해봐. 보이부 요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남자가 손을 떼었습니다. 박 선생이지? 연락받았어. 나 따라와. 브로커였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미리 연락해둔 사람이었습니다. 해커로 일하면서 모아둔 비트코인 일부를 보냈었습니다. 약 5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그게 제 도주 자금이었습니다. 브로커의 차를 타고 단둥을 빠져나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밝은 불빛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베이징까지 8시간이 걸렸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조선족 가정집에 숨겨줬습니다. 여기서 한 달 있어. 북한 놈들이 찾을 거야. 조용히 있어야 해. 한 달 동안 그 집 다락방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매일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북한 탈출자를 찾는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제 얼굴은 안 나왔지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밥을 갖다 줬습니다. 너도 참 고생이 많구나. 우리 아들도 너처럼 남쪽으로 갔단다. 할머니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11월 중순, 브로커가 왔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해. 남쪽으로 가자. 베이징에서 곤명까지 비행기를 탔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썼습니다. 공항 검색대를 지날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곤명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차로 이동했습니다. 산길을 넘었습니다. 밤중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가이드가 손전등으로 길을 비췄습니다. 조용히 국경 순찰이 지나다녀 라오스에 들어왔습니다.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북한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이 라오스까지 와서 탈북자를 잡아가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루앙프라방에서 일주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라오스와 태국 국경 메콩강을 보트로 건넜습니다. 새벽에 태국 치앙마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방콕으로 갔습니다. 12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걷고 살아가는 모습.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져. 한국 대사관은 저기야. 혼자 가.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남아서 다행이야. 잘 살아. 브로커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콕 거리 한복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국 대사관 문을 열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 신청합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 후 직원이 나왔습니다.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 의자, 물 한 잔, 그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신원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121국, 라자루스 그룹, 로닌 네트워크 해킹, 아토믹 월렛 해킹. 처음에는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컴퓨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몇 줄 쓰고 해킹 기법을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네. 며칠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끝났습니다. 한국행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3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해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인권, 자유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처음으로 마음껏 인터넷을 했습니다. 유튜브도 뉴스도 검색도 아무 감시 없이 밤마다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보는 것, 친구와 전화하는 것, 길을 걷는 것, 북한에서는 모두 통제받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제가 탈출한 후 어떻게 되었을까? 처벌받았을까? 수용소로 갔을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지금도 저를 괴롭힙니다. 2024년 3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한 사이버 보안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북한 해킹을 막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회사에서 일합니다. 북한 해킹 그룹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해킹하는 쪽이었다면 이제는 막는 쪽입니다. 같은 기술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목적입니다. 처음 한국 회사에서 일할 때 놀란 게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상사에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제가 원하는 거랍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서점에서 책을 보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봅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습니다.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보위부가 저를 잡으러 오는 꿈, 평양으로 끌려가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면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그러면 안심이 됩니다. 나는 자유다. 나는 안전하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북한이 어떤 곳인지, 그곳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정보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북한에서는 진실을 아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의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만약 이 영상을 북한에 계신 분이 보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세상은 진짜가 아닙니다. 밖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목숨 걸고 찾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해킹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대신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같은 코드, 다른 목적. 이것이 자유가 가져온 변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